6장. 돌아온 사람들. 저녁 무렵 김태성이 다시 빌라로 왔다. 도윤이 잠시 바깥 공기를 보러 내려간 사이였다. 하리는 302호 안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 들어가도 됩니까? 김태성의 목소리였다. 하리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다. 도윤이 분명 말했다. 문을 열기 전에 발을 보라고. 하리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문틈 아래 김태성의 구두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발끝이 문 쪽이 아니라 폭도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사람의 발처럼. 하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문밖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김태성입니다. 열어주세요. 하리는 문고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문 가까이 다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도윤 씨 이름이 뭐죠? 문 밖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리고 웃는 소리가 났다. 아? 낮고 갈라진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다 실패한 소리였다. 문 아래 들떠있던 장판이 그 순간 크게 들썩였다. 하리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폭도에서 문을 긁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손톱도 아니고 금속도 아닌 마른 뼈가 문 표면을 훑는 듯한 소리였다. 기기. 기기기. 열어. 문 밖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김태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아닌 소리. 수십 개의 목소리를 얇게 겹쳐놓은 것 같은 음성. 안에 혼자 있잖아.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벽장 쪽으로 물러섰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문 밖 긁는 소리는 즉시 멈췄다. 도윤은 문 앞에 뿌려둔 재와 소금 자국을 보고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꾸도 없이 문고리에 검은 실을 감아 매듭을 3번 묶었다. 봤냐? 발이 반대였어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저게 실종자들이에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실종자들의 목소리, 실종자들의 기억, 실종자들의 습관은 흉내내고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 하리는 손을 꽉 쥐었다. 살릴 수 있어요? 도윤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7장. 파닥 아래 역사. 김태성이 가져온 옛 등기 서류와 동네 기록을 뒤진 끝에 삼정빌라 자리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다. 현재 빌라가 세워지기 전 그 자리는 한옥 형태의 큰 집이었다. 1930년대부터 이어진 집안이었고 마지막으로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무당 최명숙이었다. 그녀는 원래 이름난 신이 아니었다.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림굿을 받은 뒤 영험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최명숙은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는 의뢰를 여러 차례 받았고 어느 순간부터 굿의 내용이 변질되었다. 혼을 달래는 굿이 아니라 없는 것을 불러 채워 넣는 의식으로. 도윤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 4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실종이 있었네. 몇 명이요? 기록상 3명. 다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다. 하리는 낡은 문서 아래 적힌 메모를 읽었다. 빈 방에 사람 소리가 남는다. 장독대 아래서 울음이 들린다. 무당이 사람 그림자를 거두어 간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을 짚었다. 굿판 마지막 날 무당은 땅 아래 열린 문을 닫지 못했다. 하린이 조용히 말했다. 문이 아니라 자리예요.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문은 열리고 닫히지만 자리는 누군가 차지해야만 끝나요. 비어있는 자리. 그래서 계속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최명숙은 죽은 사람을 되돌리려 했던 것 같아요. 빈 껍데기에 혼을 넣으려고. 그런데 반대로 된 거예요. 무슨 뜻이야? 혼을 불러온 게 아니라 비어있는 것들만 올라오게 된 거죠. 도윤은 혀를 찼다. 아주 질 나쁜 짓을 했군.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8장.
끌려가는 꿈. 그날 새벽 하리는 302호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잠깐 졸았다. 아주 짧은 잠이었다. 그런데 꿈을 꾸었다. 거실 바닥이 물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검은 장판은 어느새 축축한 피부 같은 표면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수십 개의 형체가 기어다녔다. 하리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쪽은 조용해. 아무도 묻지 않아. 안 아프게 해줄게. 하리는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았다. 바닥 아래엔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눈도 입도 코도 제멋대로 붙은 얼굴들. 그러나 그 한가운데 또렷하게 자기 얼굴이 떠 있었다. 창백하고 지친 표정의 자기 자신. 그 얼굴이 웃었다. 너도 비어있잖아. 하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도윤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눈이었다. 무슨 꿈 봤냐? 하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저도 부르더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하리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겨우 웃어 보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일 하는 사람 치고 안 비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윤은 담배를 꺼냈다가 도로 넣었다. 그리고 낮고 딱딱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낸다. 쿠장. 첫 번째 희생자의 흔적. 아침이 되자 도윤과 하리는 첫 번째 실종자의 가족에게서 받은 짐 상자를 확인했다. 고시생 박준영. 방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경찰이 정리한 뒤 가족에게 일부 돌려준 것이었다. 노트북, 문제집, 다이어리, 이어폰, 영양제 봉지. 그중 다이어리 뒷장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 새벽 3시 14분. 바닥에서 내 이름 부름. 처음엔 옆집인 줄 알았다. 두 번째는 엄마 목소리였다. 세 번째는 내 목소리였다. 내가 문 열어줘도 되는 거냐고 나한테 물었다. 하린이 숨을 들이켰다. 자기 목소리까지. 도윤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오늘은 장판이 들렸다. 밑에 방이 있다. 나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내 방이 아래에도 있는 거지? 도윤은 다이어리를 덮었다.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폭제한다. 네? 공간도 목소리도 사람도. 불러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원본이 스스로 내려오게. 하리는 몸을 떨었다. 그럼 내려간 사람은 아마 자기가 자기를 보고 따라간 거겠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오래 보면 현실감이 흐려지는 순간이 있다. 만약 저 아래가 사람의 기억과 외로움을 건드려 가장 약한 형태의 자기를 보여준다면 그걸 귀신으로만 생각해선 안 됐다. 이건 인간의 정신 구조를 파먹는 방식이었다. 도윤은 결론을 내렸다. 오늘 닫는다.